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 사연은요, 꽉 막혀있던 속까지 뻥 뚫어줄 만한 아주 시원한 사이다 사연인데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댓글 기대하면서 오늘의 사연 함께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슬하에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고 있는 60대 여자입니다. 우리 또래 엄마들은 만나면 다들 자식 자랑하느라 바쁘죠. 우리 아들이 얼마나 좋은 직장에 다니는지, 우리 딸이 얼마나 효녀인지 이야기하면서요. 저는 자식 농사를 망쳤다면 망쳤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요. 제 딴에는 열심히 키운다고 키웠는데 역시 자식 일은 제 마음대로 안 되나 봅니다. 아마 제 사연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도 애들 낳고 장성할 때까지 키우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다들 자식들과 화목하게 지내시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정말 존경하고 부러워요. 그럼 제가 왜 자식 농사를 망쳤다고 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3살 터울의 아들 1명과 딸 1명을 낳았습니다. 첫째가 아들, 둘째가 딸이에요. 남편은 천성이 좀 게으르다 보니 나가서 일하는 걸 싫어했어요. 일을 아예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 식구 먹고 살기에는 한참 부족했죠. 그냥 일용직 비슷하게 일 있을 때 한 번씩 나가서 일을 하고 귀찮은 날은 그냥 집에서 술이나 퍼마셨어요. 한마디로 경제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둘째 아이가 걸음마를 떼고부터는 한량 같은 남편 대신에 돈을 벌어와야 했습니다. 남편이랑은 선을 봐서 몇 개월 만에 결혼을 했는데요. 이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결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혼 전까지만 해도 남편은 이러진 않았어요. 남편은 선자리에서부터 제게 적극적으로 사귀자며 들이댔어요. 저는 착하고 여성스러운 여자가 좋은데 그쪽이 딱 제 이상형이에요. 네? 제가요? 네. 그리고 엄청 예쁘시고요. 예쁘다는 그 말 듣기 참 좋더라고요. 그 듣기 좋은 말에 넘어가 몇 달 사랑을 받다 그만 결혼이란 선택을 덜컥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1년 4계절은 한번 나보고 어떤 사람인지 판단을 했어야 하는 것인데 그 시절엔 왜 그래도 결혼을 번갯불에 콩 볶듯 빨리 했는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찰거니 결혼을 서두르라는 친정집의 성화와 시댁의 성화에 전 그만 결혼식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이런 사람과 애를 둘씩이나 낳고 사는 제 자신을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남편을 고쳐보려고 부단히도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사람 천성이 어디 가겠나요? 제가 아무리 울면서 애원해봐도 남편에게는 그저 잔소리로 들릴 뿐이었습니다. 말로는 알겠다고 하면서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거였죠. 그리고 결혼하고 5년 정도 지났을 무렵부터는 저도 남편을 포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이미 질려버려서 남편에 대한 애정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돈 못 벌어오는 것도 괜찮으니 그저 아이들 결혼할 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평범한 아빠 역할만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아이들은 맨날 집에서 술 먹고 놀기만 하는 아빠가 일하느라 바빠서 얼굴 보기 힘든 저보다는 나았는지 아빠를 잘 따르더라고요. 그나마 아이들이 아빠를 좋아해 주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서부터는 남편에게서 이상한 징조가 느껴졌어요. 이게 왜 여기서 나오지? 남편의 주머니에서 여관 영수증이 나온 겁니다. 거기다 옷에선 이상한 여자 향수 냄새까지. 설마 이 인간이...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더라고요. 순간 옆집에서 한창 바람으로 남편이 두 집 살림 하네 어쩌네 하면서
저한테 울며 불며 난리를 떨고 간 아줌마 얼굴이 확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한숨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이걸 어째야 할지. 근데 솔직히 누가 봐도 확실할 만한 증거들이 많았지만 굳이 들먹이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싸우기도 싫었고, 그리고 남편한테 애정이 없어서인지 바람을 피우는 걸 알면서도 별로 화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냥 이런 망난이어도 좋아해주는 여자가 있구나 하는 생각에 어이가 없어서 실소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정신 빠진 여자길래 이런 놈을 좋아하나 궁금하기도 했어요. 그러다 나중에는 아예 두 집 살림을 차렸는지 한번 밖에 나가면 집에 잘 들어오질 않더라고요. 다만 가슴 아팠던 건 아이들은 아빠가 집에 왜 안 오는지 궁금해했지만 대답해 줄 말이 없어서 대충 얼버무리곤 했습니다. 아빠 곧 오실 거야. 조금만 기다려. 그리고 그런 생활을 몇 년 동안이나 계속했어요. 어느새 아이들도 아빠가 없는 것을 익숙해했죠. 그런데 첫째 아이가 중학교에 다닐 무렵 남편은 그 여자와 헤어졌는지 다시 집으로 기어 들어오더군요. 그리고 집에 돌아온 남편은 매일같이 술을 퍼먹고 난동을 피우기 일쑤였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가면 남편은 깨진 술병과 먹다 남은 음식들 사이에서 골아떨어져 있었어요. 나중에는 술값을 안 주니 제 지갑에도 손을 대더군요. 여보, 여기 있던 5만 원 어디 갔어요? 오늘 장 보는 날인데.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아니, 분명 여기 있었는데. 뭐? 그럼 내가 가져갔다는 거야? 야, 작작해라, 작작. 어떤 여자가 지 남편을 도둑으로 모냐? 옆에 내가 남편 잡으면 남편이 집에 붙어 있겠냐? 떠받들 생각은 안 하고. 아, 국이나 퍼! 웃기게도 남편은 그 사이에 발뺌까지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모습을 고스란히 보고 자란 아이들은 한숨을 쉬며 제 아빠를 보았어요. 아이들의 눈빛에선 이미 그 징조가 느껴졌습니다. 제 아빠를 한심해하는. 처음에는 아빠가 돌아와서 좋아하던 아이들도 어느 순간부터는 아빠를 점점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남편이 어지러 놓은 집안을 치우면서 이 인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혼하라고 상하였지만 저는 그래도 나중에 아이들 결혼할 때 혹시나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무시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쉽게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손찌검이 시작되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언젠가부터 남편은 술만 먹으면 저에게 손을 대기 시작했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일로 제가 자기를 무시한다고 혼자 오해를 하고선 손찌검을 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저도 보통 성격은 아닌지라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이 때리면 저는 발로 차고 남편이 밥그릇을 집어던지면 저는 상을 뒤집어 엎었어요. 매일매일 집안은 전쟁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다시 시작된 남편의 손찌검에 반항하며 싸우던 저를 보던 아들이 남편의 손을 붙잡고 싸움을 말렸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아들의 손을 힘껏 뿌리치고 온갖 욕설을 하더군요. 이 자식아, 너는 네 애비도 못 알아보냐? 이제는 너까지 나를 무시한다 이거지? 그래, 너 오늘 나랑 한번 죽어보자. 맞아야 정신을 차리지? 남편은 아들을 바닥에 쓰러뜨리고는 두들겨 패더군요. 저는 그걸 보고 눈이 뒤집어져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남편은 경찰에 끌려가는 와중에도 꼬부라진 혀로 계속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남편이 가고 나서 입술이 찢어져 피가 나고 온몸에 멍이 든 아들을 보니 내가 도대체 무엇 위해서 이 인간을 내치지 않고 살았나 하고 후회가 되더군요. 그래서 저는 결혼한 지 15년 만에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서류에 사인해.
더는 당신 얼굴 보고 살고 싶지 않아. 근데 남편이 이혼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아마 제가 없으면 술값 내줄 사람도 없어서 그런 거겠죠. 그래서 결국 소송을 통해 지저분하게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경제력이 없다 보니 당연히 양육권은 제가 가지게 되었고, 가진 재산이 워낙 없다 보니 재산 분할할 것도 없었습니다. 남편에게서 받은 몇 푼 되지도 않는 위자료는 나중에 비상금으로 쓰기 위해 통장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작은 방을 하나 구해 아이들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시댁이 같은 동네라 두 번 다시는 저 집 식구들과 마주치고 싶지 않아 일부러 멀리 떨어진 다른 동네로 이사를 했어요. 그 당시 시댁 어르신들도 만만치 않았었거든요. 저것도 남편이라고 여자가 너무 기가 세면 안 된다느니 제가 뻔히 맞고 사는 걸 알면서도 여자가 일단 참아야 한다, 그래야 하는 거다, 이런 식의 태도였죠. 어느 날은 제 아들이 할머니, 우리 엄마 아파해요. 아프긴 무슨, 저깎게 아프긴 뭘 아파. 네 엄마가 엄살 부리는 거야. 이런 식의 대화를 하는데 정말 피가 거꾸로 솟겠더군요. 아무쪼록 이후로 시댁과 인연까지 끊어졌으니 더 숨이 트여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낮에는 회사를 다니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뛰어가며 열심히 애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남편은 약속한 양육비를 처음 몇 번만 어디서 구해와서 보내더니 그 이후에는 보내지 않더라고요. 직장도 없고 돈이 없어서 못 보낸다고 하면서요. 저도 처음에는 어떻게든 돈을 빌려서라도 구해오라고 닥달했지만 나중에는 그냥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이혼 후 애들 보러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 남편을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하기로 했어요. 주변에서는 양육비 소송이라도 하라고 했지만 저는 그딴 더러운 돈 받기 싫어서 그냥 없는 셈 치기로 했어요. 그렇게 홀로 애들을 키운 지 몇 년 후 첫째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공부를 꽤 잘했던 아들이라 수능 뒷바라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항상 공부하기 좋은 환경을 유지시켜주기 위해 좋은 음식에 좋은 옷에 혹시 감기라도 걸릴까 전전긍긍하면서 아들을 챙겼습니다. 아들이 집에서 쓰는 책상과 의자까지 수험생한테 가장 좋다는 제품으로 알아봐서 준비를 해줬죠. 학교에서 야자 끝내고 집에 올 때는 혹시 집까지 걸어오느라 힘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차를 끌고 학교 앞까지 마중 나가 집에 데려다주고 저는 차에서 내려 다시 대리운전을 하러 가곤 했습니다. 그리고 애아빠는 그동안 뭐 하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애아빠는 연락 끊긴 지 오래라서 그냥 잊고 살았어요. 애들 보러 한 번도 오지 않았던 건 물론이고 연락도 한 번 하지 않더라고요. 혹시 저 말고 애들한테는 연락했을까 싶어 애들에게 물어보았지만 찾아온 적도 없었다고 하네요. 엄마, 전 아빠 신경 쓰고 살고 싶지 않아요, 굳이. 우리만 생각해요. 아들이 단호하게 말하는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굳이 신경 쓰고 싶지 않아서 먼저 연락하지 않다 보니 이제는 어디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어차피 애 아빠한테서 못 받은 양육비는 그냥 제가 조금 더 고생해서 벌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여하튼 저의 뒷바라지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원했던 대학을 가지 못하고 재수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듬해에도 수능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 그냥 하위권 대학으로 성적에 맞춰서 진학했습니다. 그리고 딸아이는 피아노 치는 걸 너무 좋아해서 어린 시절부터 피아노를 배웠었는데요. 재미로만 하는 줄 알았던 딸아이가 피아노를 전공하고 싶다고 했을 때에는 솔직히 앉혀두고 말렸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지만 피아노가 돈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저 혼자 벌어서 피아노를 시키기에는 아무래도 무리여서 아이에게 좋게 좋게 잘 설명을 해보았지만 아이의 고집이 상당했습니다. 싫어. 나 피아노 할 거야.
나 피아노 못하게 할 거면 왜 어릴 때부터 피아노 학원 보내줬어? 엄마가 피아노 보낸 거니까 엄마가 책임져. 악을 쓰며 고집을 피우는 딸에게 저는 곤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민지야, 어릴 때는 너 말고 다른 친구들도 다 피아노 학원 다녔어. 그때는 취미로 배우라고 보낸 거지. 그때 피아노 다니던 친구들 지금 다 음대 준비한다니? 아니잖아. 그리고 너 피아노 전공하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아니? 엄마 혼자서 벌어서 그 돈 감당 못하는 거 알잖아. 피아노는 나중에 네가 성인 돼서도 취미로 할 수 있으니까 대학교는 그냥 공부해서 인문계로 가자. 어? 그러자 딸아이는 펄쩍펄쩍 뛰더니 바닥에 드러누워 어린애가 때를 쓰듯이 울고불고 발악을 했습니다. 돈이 부족하면 엄마가 돈 더 벌어오면 되잖아. 오빠는 좋은 대학 가라고 뒷바라지까지 다 해줬으면서 나는 왜 안 해줘? 나 피아노 못하게 하면 꽉 죽어버릴 거야. 저는 딸아이의 말에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저도 모르게 아이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찰싹하는 소리와 함께 뺨을 맞은 아이는 어금니를 바득바득 앓면서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더라고요. 저는 순간 아이를 때린 제 자신한테 놀라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였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계속해서 피아노를 시켜달라고 저를 못살게 굴더라고요. 엄마, 시켜줘. 제발 한 번만. 내 소원이야. 엄만 내 엄마잖아. 자식 위해서 그거 해줄 수 있잖아. 내가 나중에 효도한다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부족한 레슨비를 감당하기 위해서 전보다 더 밤낮 없이 일해야만 했죠. 하지만 큰아이 학비에 작은아이 레슨비까지 저 혼자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예전에 남편에게서 받았던 위자료를 꺼내서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그때 안 쓰고 비상금으로 놔둔 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제 뼈 빠진 고생이 아이들의 미래에 도움이 그런다면 그 생각 하나만으로 악바리같이 버텼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 딸아이는 음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피아노 전공 준비를 조금 늦게 시작하기도 했고 그리 재능이 특출난 아이는 아니었지만 그냥 평범한 지방 음대에 진학을 했어요. 딸아이가 대학교에 들어가고 학비가 이중으로 들자 학자금 대출의 도움 없이는 안 되는 상황이 오더군요. 위자료는 이미 다 쓴 지 오래라서 수중에 쓸 수 있는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두 아이가 대학만 졸업하고 나면 조금 여유가 생길 것 같아서 그때까지만 이 악물고 참자 하며 버텼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큰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어요. 남들처럼 졸업하면 바로 취업할 줄 알았는데 막상 닥쳐보니 그게 또 아니더라고요. 취업이 잘 되지 않는다며 갑자기 회계사 시험 준비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회계사? 엄마, 나 머리도 좋고 하면 될 것 같아. 어려운 시험이라 걱정했지만 꼭 하고 싶다는 아들의 확고한 뜻에 저는 또다시 수험생 뒷바라지를 시작했습니다. 학원비에 인터넷 강의 수강료에 책과 독서실 등록비 등등. 공부만 하는데도 들어가는 돈이 상당히 많더군요. 삼시세끼를 독서실 근처에서 사 먹다 보니 밥값도 만만치 않았고요. 저는 매일 사 먹는 밥만 먹는 아들이 안쓰러워서 바쁜 와중에도 일주일에 3번은 도시락을 직접 싸주었습니다. 근데 아들은 그것도 불만이었는지 엄마, 반찬이 이게 뭐야? 아들 반찬 이렇게 시원찮게 싸주면 내가 공부가 되겠어? 소세지 볶음 해달라고. 짜증나. 정말 공부도 안 돼 죽겠는데. 이러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은 저도 폭발을 해버렸어요. 당시 제가 아들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손님과 시비가 붙었는데 사실상 제가 갑질을 당한 거였죠.
저한테 물을 몇 번이나 떠오라 말아로 난리를 치더라고요. 근데 아들이 우연히 제 식당에 와 그 모습을 보고도 가만히 있는 겁니다. 참 어찌나 씁쓸하던지. 외려 나중에 식당을 나오는데 엄마, 손님한테 함부로 굴면 엄마 잘려. 그럼 어떡해. 엄마가 내 뒷바라지 해줘야 되는데. 그나저나 엄마 나 내일 친구랑 외식할 거니까 돈 좀 줘봐.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폭발해 버렸어요. 손님한테 갑질 당하는 것도 서럽고 몸 구석구석이 아파 파스를 붙이며 자는 것도 서러운데 내 편도 안 되어주는 아들이 저한테 또 돈 타령을 하고 있으니까요. 너 엄마가 무슨 고생하고 있는 줄 알긴 알아? 돈이 우스워. 엄마가 주니까 그냥 이 돈이 다 쉽게 느껴져? 아니야. 엄마 피눈물 흘리며 버는 거라고. 엄마. 근데 그제야 아들은 좀 정신이 드는지 덜컥 제게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냥 한 말인데 자기도 아까 속상했다면서 애교 아닌 애교를 피우는데 넘어가 주었답니다. 그러면서 내일부터 공부 더 열심히 하겠다고, 그래서 호강시켜 드리겠다고 하더라고요. 호강은 됐고 너 팔자나 피고 살면 그만이야. 엄만 그거면 됐어. 아니야. 내가 엄마 꼭 잘 살게 해줄 거야. 내가 회계사만 돼봐. 엄마 식당 일 안 해도 돼. 이제 내가 다달이 용돈 붙여줄 거니까. 말이라도 그 말이 한편으론 고마웠네요. 자식이 해주는 말이라서 그랬나 봐요. 하지만 역시나 사자 직업이다 보니 쉬운 게 아니더군요. 아들은 결국 합격의 문턱을 넘기지 못한 채 3년간의 수험 생활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눈을 낮춰 그냥저냥한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한편 아들이 고시생 생활을 하는 동안 딸은 졸업하여 전공과 관련 없는 직종에 취업을 하였습니다. 전공을 살리려니 취업을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퇴근하곤 집에 와선 일하기 싫다고 투덜거리기만 했어요. 어찌됐든 두 아이가 모두 취업을 하자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던 저의 삶에도 여유가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저도 남들처럼 퇴근 후에 모임도 가져보고 주말에는 나들이도 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낳은 후 처음으로 비싼 화장품도 사보고 나이에 맞는 예쁘고 단정한 옷도 사입었습니다. 그동안 고생한 저를 위해 이 정도는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미용실에 가서 머리 스타일도 바꾸어 보았습니다. 미용실에 가기 전 거울로 머리를 비춰보니 저도 모르는 새에 새치가 많이 났더라고요. 어느새 저도 나이를 먹었음을 실감했죠. 그리고 저는 그제서야 한 푼 두 푼 돈을 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남는 돈이 없어서 적금도 들지 못했었거든요. 나중에 아이들 결혼할 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한 모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었죠. 원래 지병이 있으셔서 오늘 내일 하시던 분이라 사실 저희 자매끼리 몇 년 전부터 아버지의 임종을 항상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생각만큼 요란한 슬픔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친정 아버지는 돌아가시면서 저와 언니에게 유산을 남겨두고 가셨습니다. 저희 언니에게는 원래 살고 계시던 집을, 저한테는 시골 땅과 현금을 남겨주셨어요. 제가 유산을 받은 걸 알게 되자 아이들은 저에게 나눠 갖자며 보채기 시작했어요. 결혼을 앞둔 아들이 먼저 이러더군요. 엄마, 할아버지한테 받은 유산으로 나 집 좀 해줘. 내가 집은 대출로 구한다고 하니까 장모님이 눈치 주시잖아. 엄마는 아들이 처갓집에서 눈칫밥 먹었으면 좋겠어? 엄마도 예비 며느리 마음에 든다며, 어? 아들은 며칠 전 결혼하겠다며 아리따운 아가씨를 데려온 적이 있었어요. 뭔가 어딘가 명품으로 몸을 감싼 느낌이 썩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제가 겉으로 그렇게 말해준 걸 아들은 고스란히 믿었나 봅니다. 하지만 어쨌건 저는 보채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요새는 다들 반반 결혼한다잖니. 이미 대출 끼고 집 알아보기로 사든 어른이랑 다 얘기 끝난 건데 왜 그래? 할아버지 유산은 나중에 나 죽을 때 너희한테 물려줄 거니까 지금은 안 돼. 아, 엄마. 반반 결혼은 없는 집 자식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고. 엄마는 돈도 있으면서 왜 안 해준다는 거야? 아, 남자체면 다 구겨지게 하네, 진짜. 저는 아들의 말에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쩜 나이를 먹어도 저렇게 철이 없을까요? 저한테 돈 맡겨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리고 아들만 이랬다면 얼마나 다행이었을까요? 딸아이까지 저한테 매달리고 졸라댔습니다. 엄마, 나는 피아노 학원 차려줘. 나 맨날 회사에서 팀장님한테 구박받고 진짜 다니기 싫단 말이야. 내 친구 수경이는 엄마가 학원 차려줘서 고상하게 애들이나 가르치면서 사는데 나는 이게 뭐야. 나 결혼 생각 없으니까 집이고 뭐고 그냥 피아노 학원 하나 차려줘. 어? 아이들이 며칠 동안 계속 저를 들들 볶는 탓에 결국 지쳐버린 저는 아이들 말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아들에게는 조그만 아파트 하나를 얻어주고 딸아이에게는 아파트 단지에 피아노 학원을 차려주기로 했어요. 대신 명의는 제 명의로 하고요. 명의까지 달라고 우겨대는 거 그것만은 양보 못한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나 죽을 때 다 넘겨주고 갈 거라고 하면서요. 아이들은 빈장이 상한 것 같았지만 일단 전 이렇게라도 해서 아이들 기강을 바로잡으려 했죠. 명의 넘겨준 순간 제 목하지 못하고 빈둥대며 살 게 뻔했거든요. 그리고 1년 뒤 아들은 결혼해 그 집에 살면서 아이를 낳았고 딸은 동네 유치원생,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는 피아노 학원 원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피아노 학원은 그렇게 막 잘 되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아이들에게 집과 학원을 해주자 남은 유산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노후 대비로는 턱없이 모자랐죠. 그래서 저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더 벌기 위해 계속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제가 환갑을 맞이한 해였어요. 세월이 흘러 어느새 늙어버린 저는 벌써 환갑이 되어버렸네요. 몇 달 전 마트에서 우연히 만난 초등학교 동창생 친구와 최근까지 연락을 하고 지내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올해 동창회에 저보고 같이 나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살면서 동창회를 단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어서 조금 망설였습니다. 아, 내가 그런 데를 한 번도 안 나가봐서 벌써 50년이나 흘렀는데 가봤자 누가 누군지도 못 알아보는 거 아니니? 제가 이렇게 묻자 친구는 고개를 저으면서 대답하더라고요. 얘는 뭘 그런 걸 걱정해. 그리고 얼굴 좀 못 알아보면 어때? 그냥 동창이구나 하고 재밌게 놀다 오는 거지. 하여튼 가는 걸로 알고 있는다. 저는 친구의 말에 기분 전환 겸 한번 나가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동창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들떠서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가장 예쁜 옷을 골라 입고 모임 장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막상 가보니 어렸을 적 얼굴이 문득 보이는 친구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나이 들어 살도 찌고 주름살이 생기긴 했지만 이목구비가 그대로인 친구들을 보니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저는 친구를 따라서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제가 앉은 테이블에는 남자 동창 한 명이 고기를 굽고 있었죠. 저는 누구인지 몰라도 일단 반갑게 아는 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굽던 그 동창이 저에게 인사를 하려고 고개를 들자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그 진한 눈썹과 또렷한 눈매를 보고 말이죠. 그는 바로 제가 초등학교 시절 짝사랑했던 남학생이었습니다. 그 남자를 보자 어릴 적 추억이 새록새록 떠올랐어요. 국민학교 6학년 때 반장이었던 그는
또렷한 이목구비 때문에 반에서 인기가 많았어요. 공부도 잘하고 선생님들한테도 이쁨 받는 우등생이었죠. 저는 잘생긴 얼굴 때문도 있었지만 또래 남자 아이들과는 달리 또박또박 글씨를 예쁘게 쓰는 그 아이의 모습에 반해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줍음이 많았던 저는 그 아이에게 제 마음을 표현할 수 없었죠. 결국 국민학교를 졸업하는 날 아쉬운 마음에 그 아이에게 손편지 한 장을 주고 떠난 게 다였네요. 그 이후로 중학교를 서로 다른 곳으로 가서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정말 순수했던 시절의 이야기네요. 제가 그에게 너 동석이 아니니? 라고 하자 그도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항상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했던 저라서 못 알아볼 줄 알았는데 한 번에 알아보니 내심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맛있게 고기를 구워 먹으며 지난날의 회포를 풀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지내왔는지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창이 그래서 동창인 건지, 같은 학교를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풀리는 건지, 처음엔 부담스럽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했지만 어느새 술술 말이 트이기 시작했어요. 그 친구가 먼저 말을 해주더군요. 자기는 20대 후반 결혼하려던 여자가 있었지만 집안의 반대로 헤어진 후 쭉 혼자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젊을 때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나이 먹고 보니 혼자만 처자식도 없이 쓸쓸한 처지인 것 같아서 가끔 외로울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일에만 집중해서 그런지 아주 번듯한 사업체를 하나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친구에게 들으니 그 말은 정말이지 사실이었습니다. 갖고 있는 재산도 아주 많고 동창들 중에 제일 잘 간다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이후 저는 그와 자주 연락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이 나이에 마음이 잘 통하는 친구를 만나 맛있는 것도 같이 먹으러 가고 바람도 쐬러 가고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느샌가 마음속에 은은한 불씨가 타오르는 것을 느꼈고 그렇게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이야기도 고백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남편의 손찌검으로 인해 이혼한 이야기, 그리고 아들, 딸을 키우고 아이들이 벌써 성인이 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막상 학창시절에는 쑥스러워서 말도 잘 못 붙였는데 나이가 들어 다시 만나니 그렇게 대화가 잘 통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모임이 끝나고 다음을 기약하며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이들한테는 말하지 않았어요. 괜히 나이 먹고 주책이라고 생각할 것 같기도 하고 나중에 재혼을 결심하게 되면 그때 아이들에게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와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어요. 환갑의 나이에 사랑이 찾아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이 나이에도 소녀처럼 가슴이 설레이더군요. 인간 말종이었던 전 남편과는 다르게 그는 정말 자상하고 진중한 남자였습니다. 주름이 자글자글한 제 얼굴을 항상 예쁘다고 아름답다고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저를 항상 소중하게 대해주는 그의 모습에 하루하루 더 그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서는 단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공주 대접을 이 나이 먹고서 받아보았네요. 그러던 어느 날 그이가 제 손을 잡고 걷다 이러더라고요. 거창하게 결혼식 같은 건 싫다 했으니 소박하게 우리끼리 살림을 합치는 게 어떻냐고요. 살림을? 우리도 이제 나이가 있고 지금처럼 매일 만나는 것보단 같이 살면서 서로 의지하면 좋지 않을까? 좋아요, 저도. 덤덤히 고백해오는 그이의 말에 전 그러겠다 했습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던 것 같아요. 감정이고 뭐고 사가 달았다고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좋은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사람, 다신 못 만날 것 같았거든요. 대신 아이들에게 말해야겠다 싶어 한자리에 불러 모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아들 내외는 아이 키우느라 바빠서 얼굴 보기 힘들었고 딸아이는 자기 생활하느라 바쁜 애여서 제가 누구와 어디를 다니든지 아무도 신경 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눈치채지 못했었죠. 엄마랑 밥 한 끼 하자. 엄마가 할 말이 있어서. 아, 나 요즘 바쁜데 또 뭔데 그래. 만나보면 알아. 아, 바빠 나중에. 엄마 뭐 부탁할 거 있으면 옆집에 일단 부탁해. 그래서 어째 만나자고 하면 바쁘다며 계속 튕기더라고요. 딸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식이 둘인데 어째 살가운 자식이 하나 없다는 게 그 순간 서글펐죠. 그런데 어느 주말 그이와 근교에 드라이브를 하다가 경치 좋은 커피숍이 있어서 들어갔다가 작은 일이 생겼어요. 차를 시켜놓고 창밖 풍경을 즐기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커피숍 안쪽으로 아들 부부가 아이를 안고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당황한 나머지 고개를 돌리고 못 본 척했지만 아들이 먼저 저를 알아보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아이를 안은 채로 성큼성큼 걸어와 저와 그이를 몇 번이나 번갈아가며 쳐다보았어요. 그러더니 묻더군요. 엄마, 이 아저씨 누구야?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막상 말 꺼내기가 조심스러웠던 것 같아요. 아, 엄마 친구야. 학교 동창. 아들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노려보더니 말했어요. 친구? 엄마가 남자인 친구도 있었어? 그리고 무슨 친구랑 이런 데를 놀러 다녀? 저는 버릇없이 말하는 아들을 애써 말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전혀 기분 나쁜 기색도 없이 웃으면서 대답하더군요. 아, 혜숙이 아들이구나. 반갑습니다. 엄마를 닮아서 그런가 미남이시네. 저는 어머님하고 친한 친구 정도로 생각해주면 고맙겠어요. 그이는 제 눈치를 보더니 일단 대강 그 정도로 둘러댔어요. 아들은 믿지 않는 듯 했지만 아이가 칭얼거리는 바람에 얘기를 더 못하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불편해진 저는 일찍 그와 헤어지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저는 이제 슬슬 아이들에게 이제 진짜로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안 그래도 요즘 그이와 재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거든요. 정확한 시기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재혼하여 남은 여생을 함께하자는 뜻은 서로 일치하였습니다. 언제 살림을 합칠지도 정했고요. 그리고 얼마 안 가 주말에 그이와 1박 2일로 놀러간 펜션에서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 때 프로포즈고 뭐고 이런 게 있었나요? 그냥 나이 차고 때 돼서 결혼하는 거였죠. 그런데 분위기 좋은 곳에서 무릎을 꿇고 진심을 전하는 그의 말에 저는 감동해서 그만 아이처럼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나의 운명의 동반자다라는 확신이 들었죠. 그리고 저는 그이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일이 생긴 거죠. 그리고 돌아와 보니 딸아이가 웬일로 밖에 안 나가고 집에 있더라고요. 딸아이는 제 손에 들려있던 꽃다발을 보더니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도대체 누구한테서 받은 거냐고요. 안 그래도 요새 수상했다면서 제 핸드폰을 확 낚아채 갔습니다. 제 휴대폰에서 그와 찍은 사진과 문자 메시지를 본 딸은 갑자기 빽 하고 소리를 지르더니 휴대폰을 집어던졌어요. 엄마, 이게 뭐야? 미쳤어? 이 아저씨는 도대체 누구야?
민지야, 안 그래도 말하려고 했었어. 엄마가 요즘 만나는 아저씨인데 사실 엄마가 재혼을 생각하고 있어. 저는 설명하려고 했지만 딸은 제 말을 끊어버리고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 요즘 만나는 아저씨? 엄마 나이가 지금 몇 살인 줄 알아? 환갑이야, 환갑. 주책맞게 뭐 하는 짓이야? 설마 이 아저씨랑 1박 2일로 놀러 갔다 온 거야? 더러워. 딸아이는 소름이 돋는다면서 몸을 움츠리고 두 손으로 팔을 문질렀어요. 저는 딸의 격한 반응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곤란했습니다. 이게 그렇게까지 놀랄 일인가? 제가 더 당황스러울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딸이 갑자기 어디론가 전화를 하더군요. 여보세요? 오빠! 엄마가 미쳤어. 얼른 집으로 와봐. 엄마가 어떤 징그러운 아저씨랑 놀아나고 있다니까? 빨리 와. 끊어. 저는 딸아이를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아저씨 나쁜 사람 아니라고, 단순히 외로워서 가볍게 만나는 사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딸은 마치 저를 벌레 보듯이 혐오하는 표정으로 쳐다보더라고요. 제가 가까이 가기만 해도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못 오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딸과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 아들이 집에 도착했어요. 아들은 도착하자마자 소리를 쳤습니다. 엄마, 그때 그 자식 맞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놈 자식 당장 불러내. 내가 가만 안 둬. 나이를 먹을 거면 곱게 처먹어야지. 다 늙어서 웬 연애질이야, 연애질은. 너 그게 무슨 말이야? 말 못 가려 해? 어른한테 그게 할 말이야? 제가 말버릇이 그게 뭐냐며 아들한테 한 소리 하려는데 딸이 바닥에 떨어져 있던 제 휴대폰을 집어서 그이에게 전화를 걸더라고요. 아저씨, 저 아저씨 애인 딸인데요. 지금 저희 집으로 좀 와주셔야겠는데요. 네, 저희가 할 말이 있어서요. 딸아이의 전화에 그이는 큰일이 났다 싶었는지 20분 만에 도착을 하더라고요. 그이가 도착하자마자 아이들은 무슨 죄인 취급을 하며 그에게 한참을 쏘아댔어요. 아저씨, 우리 엄마한테 접근한 목적이 뭐예요? 네? 솔직하게 얘기를 해봐요. 우리 엄마 재산이 탐나서 그런 거잖아요. 아들이 이렇게 말하자 딸도 한마디 덧붙이더라고요. 맞아. 엄마, 요새 남자 꽃뱀도 있다 그랬어. 요즘 그걸 그래, 방울뱀이라고 하던데? 이 아저씨 분명 엄마 돈 뺏으려고 그러는 걸 거야. 저는 아저씨 절대 그런 사람 아니라고, 아저씨가 엄마보다 돈이 더 많은데 왜 엄마 재산을 탐내겠냐고,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목적 없다고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해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진심을 전하기 위해서 아이들 앞에서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너희들도 모르진 않을 거다. 돈도 안 벌고 바람이나 피우면서 매일 술 먹고 나를 때리는 니들 아빠랑 사느라고 내 가슴에 피멍이 얼마나 들었는지 몰라. 그리고 내가 혼자서 너희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밤낮 없이 일해가며 내 청춘을 너희한테 다 바쳤단다. 엄마는 그동안 엄마로서의 인생밖에 없었어. 정말 아등바등하면서 살았다. 김혜숙이라는 내 인생은 없었어. 그런데 옆에 있는 아저씨가 엄마한테 김혜숙으로서의 삶을, 여자로서의 삶을 알게 해주었단다. 엄마도 이제 너희들 다 키워놓았고 이제는 나도 내 이름으로 살고 싶어.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근데 제가 눈물로 호소하는 동안 조용히 듣기만 하던 아이들은 제 얘기가 끝나기 무섭게 저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뭐? 엄마 이름으로 인생? 엄마, 가서 거울 좀 봐. 다 늙어서 무슨 주책이야? 엄마가 무슨 이팔 청춘인 줄 알아? 엄마, 남자 없으면 못 살아? 아니, 나이 먹고 무슨 남자를 만난다고 그래. 엄마 그렇게 밝히는 사람이었어?
지금 진짜 이 얘기하면서도 나 너무 소름 끼쳐. 딸아이가 마치 저를 문란한 사람인 것처럼 몰아가면서 원색적으로 비난을 하더군요. 제가 해명하려고 하려는 찰나 아들이 또 소리쳤습니다. 엄마, 그렇게 남자가 좋아? 어? 아, 동네 창피해서 정말. 엄마가 저 아저씨랑 그렇게 붙어 먹으면 내가 창피해서 얼굴을 어떻게 들고 다녀. 아, 어디 가서 우리 하영이 할머니라고 말도 꺼내지 마. 아, 그리고 우리 때문에 고생했다고? 그 정도는 다른 엄마들도 다 하는 거야. 엄마가 자식 낳았으면 엄마가 책임져야지. 내가 언제 엄마 보고 낳아달라 그랬어? 저는 아이들의 막말에 충격을 받아 대꾸할 말도 잊어버렸어요. 그러자 그이가 나서서 전부 다 오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지하게 재혼을 생각하고 있고 너희들이 반대한다면 받아줄 때까지 기다리겠다면서요. 하지만 아이들은 저희의 진심을 알아주려 하지 않고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들은 그이에게 삿대질을 하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제발 소름 끼치니까 말 걸지 마세요. 네? 우리 엄마를 어떻게 꼬셨을지 몰라도 절대 안 넘어가니까 개수자 그만 부리시는 게 좋을 거예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 내가 명의 넘겨받기로 했으니까 눈독 들이지 말고 꺼지세요. 아들은 계속 그 일을 돈 보고 접근한 사기꾼으로만 생각하더라고요. 그리고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맞아, 엄마. 아니면 오빠 집이랑 내 학원을 다 우리 명의로 돌려주면 그때 다시 생각해볼게. 그리고 남은 재산도 우리한테 다 미리 물려줘. 솔직히 엄마가 저 아저씨랑 살다가 아저씨한테 재산 홀랑 다 줘버리면 우린 어떡해? 원래 우리 건데 저 아저씨한테 뺏기면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재산 빨리 내놔. 그리고 혹시 우리 몰래 갖고 있는 재산 있으면 그것도 싹싹 긁어서 주고. 저는 돈 타령만 하는 아이들 말에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터졌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결국 그놈의 돈. 내가 어떤 마음으로 누굴 만나는지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들 먹고 살 국리뿐이었습니다. 어쩜 일이 일관되게 이기적일 수 있을까요? 기함을 토할 지경이었습니다. 순간 내가 자식 교육을 어떻게 한 걸까 후회되면서 그이에게도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솔직히 말해 아이들 뺨이라도 올려붙이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너희들 나한테 돈 맡겨놨니? 어쩜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돈 타령만 할 수가 있어? 그러고도 너희들이 자식이야? 그러자 아들이 확 짜증을 내더라고요. 아이씨, 어차피 우리한테 줄 거였잖아. 어차피 줄 거 미리 달라는데 뭐가 문제야? 아, 그리고 엄마도 그거라도 안 해주면 우리한테 해줄 게 뭐가 있는데. 엄마 말대로 엄마 인생 살더라도 줄 건 주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아우, 조용히 명의 넘겨받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 아저씨가 초치네 정말. 저는 아들의 말에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놈의 돈. 돈이 없어서 그 고생을 했던 지난 3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머리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지들 먹여 살리려고 그렇게 쎄빠지게 일하고 지들을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뒷바라지했는데 엄마 인생이고 뭐고 돈만 내놓으라고 하는 아이들의 행태에 그만 질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 딸의 머리끄댕이를 잡고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선 발버둥 치는 아이들의 등을 있는 힘껏 떠밀어 현관 밖으로 내동쟁이 쳤습니다. 아이들은 엄마 뭐하는 짓이야? 라고 하며 발악을 했어요. 현관문을 쾅 닫으면서 아이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네, 다시는 너희들 안 볼 테니까 썩 꺼지거라. 아이들은 현관문을 두드리며 난리를 쳤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그이는 말없이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가족 간의 일이라 많이 나서주지 못해 미안하다면서요. 저는 그이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들에게 너무나도 큰 배신감을 느낀 나머지 모든 물질적 지원을 끊기로 했어요. 집에 있던 딸의 짐을 모두 문 밖에 던져놓고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살고 있는 집과 딸의 피아노 학원을 모두 부동산에 내놓았어요. 매물을 보러 온 손님들 때문에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들과 딸은 저에게 전화하여 막말을 일삼았습니다. 엄마, 그러고도 엄마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자식 손주 길거리에 내앉으라는 거지 지금? 아주 남자의 정신이 팔려가지고 머리가 확 돌아버린 거 아니야? 아니, 혹시 치매라도 걸린 거야? 엄마, 학원을 내놓으면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엄마는 내가 굶어 죽었으면 좋겠어? 진짜 너무한다, 너무해. 그깟 돈 아까워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지금? 저는 아이들의 전화에 대답도 하지 않고 끊어버렸습니다. 어린 나이도 아니고 둘 다 30대 성인인데 정신머리가 제대로 박힌 인간이라면 지들이 알아서 깨우치겠죠. 그이는 그래도 애들 살 집 한 칸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했지만 저는 이미 독하게 마음을 먹은 상태였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아이들을 위해 희생한 거를 생각하면 밤마다 우라통이 터져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저런 것들도 자식이라고 내 한 몸 불살라가면서 키웠다니. 이제는 자식 없다고 생각하고 저만 생각하고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거머리처럼 피만 쪽쪽 빨아먹는 자식들은 없으니만 못하니까요. 그 이후로 아이들은 툭하면 집에 찾아와 현관문을 부술 듯이 두드렸지만 저는 한 번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니까 이젠 저 자세로 꾀갱대더라고요. 자기가 잘못했다느니 앞으로 잘하겠다느니 믿기지도 않는 말들을 쭉쭉 늘어놓는데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보던 그이, 혼인신고도 했으니 남편으로 호칭을 바꿀게요. 남편이 자기가 아무래도 나서는 게 좋겠다며 조용히 아들과 딸을 만나보겠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제부터는 나서지 마. 당신 충분히 힘들었잖아. 무거운 얼굴로 나간 남편은 무슨 말을 한 건지 아들과 딸을 불러놓고 단단히 단도리를 시킨 모양이었습니다. 갑자기 아들과 딸이 잠잠해지더니 연락을 싹 끊더라고요. 알고 보니 남편이 제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자 이런 식이면 법적 절차를 밟겠다며 엄포를 놓았다더군요. 앞으로 니들 엄마 앞에 나타나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지금까진 네 엄마 얼굴 봐서 봐주고 넘어갔지만 이젠 나도 봐주고 싶지 않구나. 니들이 가지고 있는 빚, 배우자든 만나는 사람이든 조사해보니 다들 정확한 액수는 모르는 것 같던데 최근에 친 사고는 더더욱 모르겠지. 특히 민지, 넌 이미 사채까지 썼던데. 남자친구분이 알고 계시는 건가? 알면 아마 그 집에서도 난리가 나겠지. 결혼까지 생각하는 것 같던데. 아저씨, 그것만은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잠시만요. 아니 지금 그거를 다 어떻게 알아내신 거예요? 그거 불법 아니에요? 불법이고 아니고가 중요한 게 아니지. 니들 신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아저씨, 제발 저희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을게요. 조용히 하고 있을게요. 말하지만 말아주세요. 그러면서 남편이 뒷조사한 사실을 조심스레 제게 알려주는데 참으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들과 딸이 그토록 돈돈거린 이유가 있더라고요. 아들은 일단 저도 모르는 빚이 있었습니다. 제게 자꾸 명의를 옮겨달라고 한 이유가 바로 빚 때문이었어요. 언제부터인진 모르겠지만 도박 중독으로 인해 상당한 빚을 안고 있었고 지금 그 때문에 몇 번 이혼 얘기가 있었더라고요. 어쩐지 며느리가 제 전화를 받지 않는 거엔 이유가 있었더군요. 거기다 딸은 명품 쇼핑 중독이었어요.
명품에 빠져 하나씩 사들이고 돈이 없으면 또 팔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급기야 빚까지 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학원 관리는 하지 않아 원생들도 이미 너무 많이 빠져나간 후였고요. 이미 동네에 소문이 자자했는데 저만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허탈하더라고요. 왜 제가 그 천치 같은 아이들에게 그토록 공을 들였던 걸까요? 근데 그 아이들이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라는 게 너무나도 속상했습니다. 일단 남편의 조언대로 그 후 전 혹시라도 아이들이 찾아오면 이웃집에 너무 피해를 주는 것 같아서 그 집도 부동산에 곧 내놓게 되었어요. 그리고 모든 살림을 가지고 남편의 집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아이들도 남편이 사는 곳은 모르니 찾아올 수는 없었겠죠. 혹시나 어떤 방법으로 그 집마저 찾아낸다면 또다시 이사를 가면 그만이고요. 이대로 부모 자식 간의 연은 끊어버리기로 했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아들은 살던 집이 나간 후 갈 곳이 없어 처갓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번에 보니 안 싸던 어른 성격이 장난 아니시던데 집도 절도 없이 쫓겨난 아들은 그 집에서 눈칫밥 좀 먹고 살겠죠. 어쩌면 이혼을 당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딸은 학원에 있던 피아노와 집기들을 옮겨둘 곳이 없어 전부 처분하고 친구 집에 얹혀 살며 그 돈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마 조만간 그 돈도 떨어지면 다시 예전처럼 회사를 다니던지 하겠죠. 어쨌든 사채까지 썼으니까요. 남의 밑에서 일하는 거 싫다고 하도 투정을 부려서 학원까지 차려줬는데 그놈의 돈 욕심으로 다시 남의 밑에서 고생하게 될 모습을 생각하니 참 그랬습니다. 그래도 친자식들인데 제가 너무한가요?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제가 살아온 인생을 직접 겪어보셨다면 저의 마음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제 인생을 갈아 넣어 최선을 다했고 이제 더 이상의 의무는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이제 성인인데 지들 인생 지들이 알아서 살아야죠. 그리고 현재 저는 남편의 집에서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조촐하게라도 결혼식을 올리자고 했지만 나이 먹어 망가진 몸매에 드레스 입기도 좀 민망하기도 하고 굳이 동네방네 자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이대로 살기로 했어요. 확실히 젊을 때 결혼 생활했던 것과는 다르게 나이 들어 새로 결혼을 해보니 산전수전 겪은 게 많아서 그런지 너그러운 마음으로 서로 싸우지 않고 잘 지내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남편이 워낙 저에게 잘해주고 성품이 좋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요. 그저 해지는 저녁에 오붓하게 손잡고 저녁 노을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아플 땐 서로 힘이 되어주고 기쁠 땐 마주보고 웃을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이렇게 행복하게 몇십 년 더 살다가 가능하다면 한날 한시에 눈을 감고 싶은 게 제 마지막 소망입니다. 하지만 그건 제 욕심이겠죠. 갈 때 내가 먼저 가더라도 아니면 남편을 먼저 보내더라도 마지막 순간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에 저는 만족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저의 결심은 아직 변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조금만 더 두고 보고 용서를 해주라고 하지만 저는 제 인생이 불쌍해서라도 그렇게 쉽게 용서할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언젠가 아이들도 제 나이가 되면 그제서라도 제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때는 용서할 수 있을지도요. 하지만 지금은 그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이 시간을 충분히 즐기고 싶습니다. 이제 제가 왜 자식 농사를 망쳤다고 했는지 아시겠죠? 그저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 해주고 열심히만 키우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무엇보다도 인성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저희 아이들은 그런 면에서 아주 글러먹은 거죠.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뭘 잘못했길래 아이들이 저렇게 되었나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저처럼 아이를 키워보신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제가 자식을 버린 나쁜 엄마인가요? 욕을 먹어 마땅한가요? 아니면 황혼에 찾아온 사랑과 함께 제 삶을 되찾은 저를 응원해 주시겠나요? 저를 나쁜 엄마라고 욕하셔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한 선택이니까요. 그럼 여러분들도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항상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라며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